문제를 봅시다. 생물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아이고. 종이 얼마나 다양한, 그걸 종다양성이라고 해요. 종다양성은 종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이런 놈 저런 놈들이 있다라는 유전자가 다양한 거.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요. 근데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사는 지역이 다양한 거. 이렇게 세 가지의 다양성이 있어요. 시각 거지 같은 경우는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범주로 보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는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죠. 초원도 있고 습지도 있고 뭐 산림도 있고 사는 지역이 다양하다. 여기서는 종 다양성이죠. 여러 가지의 종들이 있잖아. 얘는 유전적 다양성, 같은 무당벌레라고 하는 종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하냐. 자, 여기 가와 나가 있는데 가와 나 중에 누가 다양한 종 다양성이 높게? 가가 더 많아요. 개체수는 10그루로 똑같은데 다섯 종류도 많지만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세모 모양의 나무가 대부분을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자, 변이라는 건 같은 종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놈들이 있느냐. 아까 방금 봤었던 유전적 다양성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바지락 안에서 껍데기 무늬의 다양성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 음. 근데 변이가 많아야 돼. 변이가 많아야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추위에 많이지 더위에 완전 취약한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한테 갑자기 저게 와버리면 지구온난화가 가속돼 버리게 되면 멸종이 되어버리겠지. 어느 정도 더위도 잘 견딜 수 있는 애들도 필요하고 추위도 잘 견딜 수 있는 애들도 필요한 거야. 자, 이렇게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우가 있는데 사막 여우가 있고 북극 여우가 있어요. 추우면 몸의 표면적을 줄여야 돼. 다시 추우면 말단 부분들을 줄여야 돼. 말단 부분이라고 하는 건 손, 발, 머리, 귀 이런 데처럼 몸의 끝부분들이에요. 여기에서 열이 나가거든. 그럼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말단 부분을 크게 해서 열을 많이 내보내야 되고 추우면 이 말단 부분을 작게 해서 열을 많이 내보내면 안 돼. 사막 여우는 사막에 살기에 적합할 수 있게끔 귀가 대빵 크죠. 열을 잘 내보낼 수 있는 거야. 북극 여우는 작제. 그 다음 몸짓이 크면 클수록 발열량이 커요. 열을 발생시키는 양이 크다고. 사막 여우는 몸짓이 되게 작은데 북극 여우는 몸짓이 되게 커요. 엔간한 늑대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 적응했는 예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은 일단 생물이 많아야 돼. 같은 종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한 종류의 생물이 많아진다. 그럼 다양한 변이가 생기거든. 이런 놈들 저런 놈들 생긴다 이 말이. 또 헤어토픽 이런 거 보면 저런 일이 일어나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 그런 비슷한 거지. 개체수가 많으면 이런 놈들 저런 놈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런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저런 환경에도 잘 적응을 한단 말이야.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잘 적응을 하게 되고 그게 진화가 되면은 새로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에 거북이가 있었는데 땅거북이가 개체 변이가 있었어. 목이 긴 놈도 있었고 목이 짧은 놈도 있었어. 근데 개체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땅 밑에 있는 풀은 다 뜯어먹어 버린 거야. 그럼 키 큰 선인장만 먹을 수 있는데 키 큰 선인장은 목이 긴 애는 먹을 수 있는데 목이 짧은 애는 못 먹겠지.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게 되었는 거예요. 오케이. 핀치새도 한국말로는 분새라 그러는데 부리 모양이 뭐 이렇게 갈고리 모양도 있고 똑똑한 모양도 있고 뾰족한 모양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섬의 포화 상태가 된 거야. 생물들이 새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섬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근데 그 근처에 어떤 섬에는 이렇게 씨앗 같은 것들이 많아서 단단하고 큰 부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애들은 작은 생물이 있어서 갈고리 모양, 고기를 잘 뜯을 수 있는 갈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각각의 환경에 맞게끔 부리를 갖는 모양의 애들이 살아남게 되고 나중에 되게 되면은 걔네들이 다 하나의 새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뒤에 것도 좀 같이 볼게요. 자, 생물을 분류를 할 건데 생물 분류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편의에 대한 인위 분류가 있고요. 생물 고유 특징으로 나누는 자연 분류가 있어요. 무슨 분류가 훨씬 더 객관적일까? 자연 분류가 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생물을 분류할 때는 생물 고유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는 거, 자연 분류를 한다는 거. 그 분류를 왜 해야 되느냐? 생물들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 이걸 유연 관계라고도 불러주는데 그 유연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 발견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지를 우리가 정리해놨는 분류해놨는 종을 보면서 유추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무리에 속하는 애들이라면 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짐작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류를 한다. 분류를 할 때는 관찰을 해서 고유 특징을 이제 보고 그 특징을 기준으로 나눠보는 거지. 여기에서는 뭐 부리 모양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배 모양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더듬이 모양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종속 과목 강문계로 분류를 했어요. 가장 큰 게 개. 개는 5개의 개가 있는데 동물계, 식물계, 뭐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개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는 종이 제일 중요한데 종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했을 때 번식 기능을 가진 애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걸 우리가 같은 종이라고 불러줘요. 자연 상태에서 교배를 했을 때 새끼가 태어나야 돼. 암말과 수탉나기가 교배를 하면 노새가 태어나. 아 근데 번식 기능이 있는 애가 태어나야 돼.
태어났어. 그럼 얘는 같은 종이야? 당나귀랑 말은? 얘랑 얘는 같은 종일까? 아니거든. 노새는 번식 기능이 없어. 번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가 태어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했을 때 번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생물 무리를 같은 종이라고 불러줘. 오케이? 종속 과목 강문계. 자,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정리해 보면 동물계에 척추 동물문에 그 다음에 포유강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놓고 젖을 먹이는 애들. 포유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식용목, 육식을 한다고. 그다음에 고양이과 고양이속 고양이가 돼. 그러니까 밑으로 하위 개념으로 내려올 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가까우면 그 많이 겹치게 되면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5개 이렇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원핵 생물계,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5개의 계가 있습니다. 근데 쌤이 가운데 선을 그어놨는 이유는 원핵 생물계에는 핵의 구조가 없어요. 세포 안에 핵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애들한테는 핵이 있어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핵이 있어요. 자, 원핵 생물계라고 하는 것은 핵이 없어. 핵이 없는 데다가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는 편인데 대부분 다 단세포 생물. 세포벽이 존재한다는 특징도 있고 강합성을 할 수 있는 애도 있고 할 수 없는 애들도 있고 할 수 없는 애들이 더 많아요. 모양을 기준으로 좀 잘 분류를 해주는데 포도상 구균, 포도 알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어요. 포도상 구균. 그 다음에 대장, 우리 대장 속에 산다고 했어요. 대장균, 젖산균 이런 대부분 세균들을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는 나중에 없고 균계는 버섯, 곰팡이를 얘기해 줍니다. 얘들은 전부 다 균사라고 하는 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섯 같은 거 뜯으면 실을 뜯는 형태로 뜯겨버려요. 세포벽이 있어요. 얘는 광합성 할 수 있게 없게? 광합성 못해요.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살아가. 그래서 죽은 나무에서 뭐가 태어나? 버섯이 주로 태어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식물계랑 동물계는 둘 다 다세포 생물이에요. 세포가 여러 개 뭉쳐져서 만들어지는데 식물은 세포벽이 있고 동물은 없고 그 다음에 광합성은 식물은 할 수 있고 동물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공통적인 특징이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요. 둘 다. 식물의 기관이라고 하면 뿌리, 줄기, 잎, 꽃 이게 다 기관이야. 동물한테 기관이라고 하면 소화기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순환기관, 심장, 혈관 이런 기관들이 둘 다 있어. 동물계는 또 다른 애들을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봅시다. 원생생물계는 균계도 알고 식물계도 알고 동물계도 아니에요. 아닌 애들을 다 모아놓는 집합이 이제 원생생물계인 거야. 그래서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있고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애들도 있어요.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짬뽕이에요. 오케이? 자, 각각 개의 특징들은 잘 외워주셔야 돼요. 됐나요?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